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네, 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 오늘로 6세째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는 늘어나고 구조해야 될 실종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변해가는 것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정확했어야 할 승선자 숫자입니다. 정부의 피해 상황 집계나 구조, 수색활동 발표는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국가의 위기 관련 능력,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마저 난파한 모습을 목도하면서 피해자 가족과 국민은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는 김효진 PD를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에 보냈습니다. 잠시 후에 첫 리포터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또한 이 사고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 언론연대 김한희 의원과 함께 짚어보고 관련 소식은 월드리뷰와 조간 브리핑에서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경찰로부터 체류액을 맞았습니다. 장애 등급제에 막혀 활동보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화재로 숨진 중증 장애인 고 송국현 씨를 추모하며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장애 등급제, 부양 의무제 철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를 내걸고 고속버스를 타려고 했던 장애인들이 경찰의 방패벽과 체류액에 막혀 결국 차에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200장의 차표도 구입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노들 장애인야학 교장이기도 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를 오늘 초대석에서 만나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뭐 했냔 말이야. 여기서 대안도 모르고 누굴 믿고 사냔 말이야. 이 나라에서 누구한테 사과하세요. 전정대너 같으면 책임이 되지 마. 아이를 살자, 아이를 살자.
네,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승객 수백 명이 엿새째 차디찬 바닷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뱃머리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라는 걸 다 아실 테고요. 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골든타임도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탄해지는 진도 상황 보다 자세히 좀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김효진 PD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PD? 네, 김효진입니다. 예.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진도 현지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예, 밤 사이에 수색 작업이 이어졌을 텐데, 네. 실종자 수, 그리고 또 사망 확인된 분들이 좀 몇 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수색 작업이 밤 사이에도 계속됐습니다. 희생자가 잇따라 발견이 됐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희생자 수 모두 59명입니다. 예. 59번째 희생자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 선체가 아닌 사고 해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여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희생자 수가 59명으로 늘어나면서 실종자 수는 243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지금 생還하는 분이 없고 계속 지금 네. 사망하신 분들 네. 인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는 243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구조 작업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정부 당국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해가 저물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뒤에도요, 사고 해역에서는 마지막 한 명이라도 구조를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수색팀의 야간 작업을 돕기 위해서 오징어 어선들까지 투입이 됐거든요. 예. 예, 여기에다가 조명탄 불빛까지 보태져서 사고 해역은 이따금씩 대나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사고 해역 주변에 바람이 다소 잔잔해졌습니다. 특히 이 잠수부들의 선체 수색 작업이 조금 더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이 사고 해역은 워낙 조류가 강한 곳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 잠수부들 사이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는 어림도 없는, 함부로 들어간다는 건 말입니다. 예.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는 조금 더 구조 작업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고요. 밤 사이에는 또 무인 잠수 로봇이 처음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 무인 잠수 로봇은 미국에서 온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잠수부들의 동시다발적인 구조 작업도 좀 가능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네. 그 조류가 좀 센 편인데, 조만간 네. 좀 조류가 약해지는 그런, 기간이 좀 다가온다고 합니다. 예. 예. 그 상황도 그렇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엊그제까지만 해도 잠수요원하고 배를 이어주는 가이드라인이요. 이게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5개까지 늘어났는데, 선체로 들어가는 통로가 추가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예. 수색팀은 특히 승객이 몰려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3층과 4층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오늘부터는 휴게실과 오락실 등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아까 날씨에서 들으신 대로 이번 한 주는 이번 주 초는 기상 때문에 수색 작업이 더 악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오늘 아침하고 낮 시간에 2차례 조류가 아주 약해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중에 한 시점인데 지금 아마도 수색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휴게실과 이제 오락실은 그 세월호 선내에 있는 그 휴게실과 네. 오락실인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수색 네. 범위를 좀 넓혀갈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선체를 이제 인양해야 되느냐 아니면 네. 그대로 놔둔 채 그래도 좀 구조 활동을 더 진행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 네. 것 같은데 네. 실종자 가족들하고 정부 네. 당국에 좀 고민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아직 완전히 모아졌다기보다는 정부가 설득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는 배 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에어포켓 그리고 이 공간에 생존해 있는 승객이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에서 일단 인양 작업은 유보키로 했습니다. 예. 선체를 끄집어낸다는 거, 인양한다는 거 이거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승객들을 자칫 사지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에어포킬이 소멸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인양에 무척이나 신중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정부 당국하고 실종자 가족 대표들 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실종자 가족들은 이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까? 네, 어제 제가 저녁 때 이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여권과 야권의 관계자들, 정치인들이죠. 각각 한 명씩 만나봤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들이 이제 각자 나름의 통로로 실종자 가족들하고 정부 사이의 대화 내용 이거를 조금씩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양은 아직 이르다 이런 목소리가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직은 대세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인양을 해야 될 시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인양을 해야 한다는 쪽은 현 상황을 비교적 비관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신이라도 한시 바삐 온전하게 수습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사고가 난 지 엿새째, 그리고 네. 만 5일이 이제 좀 있으면 경과되는 그런 시점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네. 확실하게 어떤 한쪽 방향으로 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실종자 가족들의 지금 마음 상태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참담하고 좀 불안해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부 당국에 대한 그런 분노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자식을 지금 바닷속에 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 예민함 이런 게 극에 달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밤에 저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실내체육관 주차장 근처에서 경기 안산 단원고 실종 학생 부모와 아주 짧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기 직전이요. 그러니까 아직 이 휴대전화 연락이 가능했던 시점에 아이하고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를 남편하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 봐,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괜찮다고 했잖아, 라면서 이 어머니가 오열을 순간 했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려고 좀 더 가까이,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니까, 실종 학생 아버지가 팔로 저를 살짝 밀치면서 취재를 막고, 그만들 좀 하시자,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해하고 차마 더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실종자 가족 취재는 최대한 조심스러워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하고 불안하고 또 정부와 언론에 대한 불신도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게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에 서서 네.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취재 역시도 그런 판단 아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실종자 가족들, 특히 이제 정부나 네. 언론에 대한 좀 반감이 큰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관련해서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네, 지금 신도 실내체육관에는 종교계 인사들이 사실상 상주하면서 특히 실종자 가족들하고 대화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천주교 사제 한 분을 또 만나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이분하고 오며 가며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종자 가족들하고 대화해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고요.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도 아주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그 선체 인양에 대한 이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 간단하게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인양 여부를 두고 조금만 논의를 하면은 그 내용이 언론에 새어나가고 이러기를 반복하니까 어느 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그런 끈앞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일부 가족들이 계실 만큼 극도로 불신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네. 상황이 또 새롭게 바뀌는 대로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PD 잘 들었습니다. 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さん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에 외신 반응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외신의 보도도 여전히 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각국의 여러 가지 조언, 또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외신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외신들은 전형적인 인재라는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미국 CNN 방송의 경우에는 한국 여객선 사고가 인재였나라는 대담을 통해서 당시 선장의 갖가지 부적절한 대처를 꼬집었고요. 미국의 한 선장이 CNN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연 출발한 세월호가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더 짧은 항로를 선택하다가 바닷속 이물질과 충돌한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선장과 승무원의 사고 직후 대처도 신랄하게 꼬집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번 사고를 인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사고 직후 2시간여 동안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요. 예. 포브스지의 경우에는 이번 사고에 따른 불투명하고 의무감 없는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보도는 저도 봤는데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선장이 슬프게도 자랑스러운 전통을 외면하고 승객들을 배와 함께 가라앉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 선장이 이 자랑스러운 그런 선원들의 전통을 더럽혔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강도 높게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비판이 뭐 비단 뉴욕타임스뿐만 아니라 예, 당연히 뭐 국내 언론이나 또 국민들 사이에서 특별히 선장이나 이 선박직 직원들에 대한 네.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그런 분노는 뭐 당연하다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하고 친러시아 시민 간의 충돌 점점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교전으로 사망자가 좀 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슬라비안스크에서 정부군 소속으로 보이는 괴한들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민병대 간의 교전이 벌어져서 최대 5명이 사망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정부군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은 시위대가 설치한 검문소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 3명과 괴한 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러시아 언론은 그 괴한들이 타고 온 2대의 자동차 안에서 우크라이나 극우 민족주의 단체의 상징물들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괴한들이 우크라이나나 극우 민족주의 단체일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네.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슬라비안스크에서 우파 진영 무장대원들의 공격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정부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고 그것에 분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며칠 전 제네바 사자회담이 열렸었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긴장 완화 조치가 합의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지난 17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자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자들이 폭력을 자제할 것을 합의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며칠도 안 돼서 5명이나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한 거고요.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긴장 완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죠. 이른바 오바마 케어. 네. 이 가입자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임기 내에 반드시 실행하려고 추진해온 정책이 건강보험 개혁안,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미국 내에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약 3,200만 명이 있었는데요. 예.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서 거들어서요. 이들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이 800만 명으로 정부 목표를 100만 명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지난해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공화당의 반대가 좀 극심했었는데 네. 그것과 비교하면 네. 좀 나름대로 이 정책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의 예산 배정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습니다. 공화당은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연방정부 폐쇄까지 불사하면서 오바마 케어 시행을 막으려고 했고요. 여전히 공화당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법을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공화당은 이제 폐지 논쟁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예. 이 오바마 케어 등록자 중에 특히 젊은 층이 많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등록자의 35%가 35세 미만이라고 밝혔는데요. 젊은 층과 건강한 국민이 얼마나 가입하느냐를 보면 이 제도가 성공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현재까지 꽤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바마 케어 등록은 작년 11월 1일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공식 웹사이트의 접속 차질로 등록자가 고작 6명이었고 연말까지도 2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현재는 정부의 목표치를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짧은 일정으로 방한을 하는데 네. 방한 일정 중에서도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나 네. 공식 일정에서 관련 애도를 좀 표명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해서 좀 밀도 있는 얘기를 나눌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 네. 좀 많이 남아있긴 한데 가상 대결에서 힐러리가 공화당 후보를 모두 크게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다고요? 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공화당 유력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폭스뉴스는 유권자 1000여 명에게 오늘이 대선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이 50%, 공화당의 크리스 크리스티가 42%를 얻었는데 클린턴은 다른 공화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클린턴이 69%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변화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추세대로 본다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겠군요. 네. 2008년 대선에서는 당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서 최초로 백인이 아닌 대통령이 탄생했고요. 2016년에 있을 다음 대선에서는 처음으로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선거의 한인 후보들 많이 나서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미국 중간선거 후보를 뽑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선이 다가오면서 한국계 후보들에 대해 동포사회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선거에는 민주당의 로이조 변호사와 공화당의 유진철 전 민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이 하원 후보로 출마했는데요. 두 사람이 당선된다면 1992년부터 3선을 기록한 공화당의 김창준 씨 이후 두 번째로 한국인이 연방 하원에 진출하는 사례가 됩니다. 예, 이번에는 두 사람이 후보로 나섰군요. 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김용민 PD입니다. 네, 세월호 관련 보도부터 먼저 쭉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어요. 한겨레 일면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제 해경의 교신 내용 발표를 주로 전했습니다. 금쪽 같은 43분 동안 교신만 하다가 구조할 시간을 놓쳤다는 거지요. 선장 승무원은 자신들의 탈출 준비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말하기 민망한 사람들이 우리를 태우고 싣고 나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을 때는 어찌해야 하나? 그 다음부터는 정부의 몫인 거죠. 우리의 세금을 받는 정부의 몫입니다.
전 세금을 보험금에 비유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은 국가, 공권력이 나서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의미의 보험금 아닙니까?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보험사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능력 있는 보험사 선택하지. 이거 저 책임 못 질 이런 보험사 선택 안 합니다. 우리의 세금은 보험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사로 비유할 수 있는 정부. 그동안 어떻게 이 사건에 대처했습니까?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전혀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토요일만 해도 실종자 가족들이 언론들을 향해서 좀 격앙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뭐 상황이니만큼 지금 뭐 언론들의 뭐 취재 경쟁 좀 과도한 면도 있었고요, 사실은. 네. 예. 당연히 이제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일만 한데. 네.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과의 인터뷰 기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한겨레 기자가 어제 오후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 임모 씨를 만났는데 임모 씨에게는 둘째 딸 박모 양이 이렇게 실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임모 씨는 다시 체육관을 찾은 정홍원 총리가 가족 대표들과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체육관 무대 앞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난 어제 포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새가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가기 싫다고 해서 결국 새가 못 데려갔대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좀 더 기다리려고 마음을 바꿨어요. 안 데려간 거잖아요. 둘째 딸은 우리 집에서 애기였어요. 겁이 많아서 혼자서는 가스레인지 불도 못 켜는 애였는데 못해준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지금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예, 이런 딸 이야기를 하는 임모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임모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안 하잖아요. 이제 100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건 100% 인재예요. 그래도 저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여물지도 않은 애들 벌써 데려가실 리가 없잖아요. 부활시켜줄 거예요. 예, 어제가 기독교에서 부활절로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단원고 학생 5명이 다니는 안산 반월교회의 정석재 목사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가족들한테서 나아진 게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뿐 아니라 정부 대응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인데 제발 안산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뭐 이 대목에서 이 기사를 좀 짚어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관련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위기의식이 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죠. 예, 경향신문 제목입니다. 대통령 진도 방문에도 민심 악화. 박근혜 정부 최대 위기 이겁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끓어오르는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직접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미 여러 외신도 이런 제목을 내걸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 이후에도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거의 매일 정부 재난대응 체계의 난맥상이 하나둘씩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로 고스란히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청와대는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피며 후속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권 일각에서는 책임자 문책은 물론이고 민심을 다독이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대폭적인 개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인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시기에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불가피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라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예, 청와대가 여론 추이를 살필 게 아니라 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여론 추이를 살펴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예, 좀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여론 추이 살피는 것도 선거가 목전에 있어야 살피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뭐 그런 개강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모양인데요. 네. 이거 늘 쓰던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난국 타개용.
예. 근데 안전한 정부, 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요.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안전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늘 챙겨야 돼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각 부처로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 인수위원회에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을 내세우면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재난안전 통신망 구축, 온갖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면서 이런 계획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통합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컨트롤 타워 강화는커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본적인 구조자, 실종자 집계에서부터 그야말로 매일 혼란을 거듭했습니다. 구조 상황에 대해서는 해경과 엇박자를 냈습니다. 부처 사이에 재난관리 업무 일원화는 사라지고 오히려 컨트롤 타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없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만들어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재난에 대응한 통합정보 시스템은 취임 2년차 들어서 이제 막 발주됐습니다. 침몰 사고 하루 전에 발주가 됐습니다. 예. 국정과제에 담긴 범정부 해양사고 안전대책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2017년까지 OECD 수준의 철도, 항공, 해양 안전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입니다. 2017년쯤 돼야 이제 해양사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나 정부는 올해 말에야 설계 작업을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엄중한데, 네. 예, 동아일보 보도가 좀 눈길을 끕니다. 예. 예, 칼럼인데요. 예. 예, 한마디로 좀 박근혜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가 좀 읽혀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칼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국민도 속고 대통령도 속았다는 겁니다. 김순덕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이분 유명하죠, 김순덕 위원.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눈과 귀 막는 참모부터 해임하라. 이겁니다. 칼럼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쯤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잘 짜여진 보고서만 읽으면서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 가지 않았다면, 심기경호에 능통한 참모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악수만 하고 나왔다면 대통령은 지금껏 속고 있을 공산이 크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어떤 여건에서도 잠수부 500여 명을 투입하고 라고 진지하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진짜 구조작업을 잘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거짓말, 우리가 속아도 너무 속았다, 이게 국가냐? 라는 실종자 가족들의 고성과 원망과 욕설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A4 용지 한 장의 보고서에 들어있을 리 없다. 야유가 계속되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려고 했다. 아마도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했을 것이다. 어쩐 일이지 대통령은 손짓으로 비서실장을 밀어냈다. 그리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라고 말했고 비로소 체육관에선 박수가 터졌다. 예, 칼럼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칼럼이 논리적 정당성을 갖추려면 예.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 실종자 가족의 절규이면서 그 실종자 가족들은 답답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청와대로 걸어가겠다 이러면서 토요일 밤에 그런 한마디로 좀 울분을 쏟아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편 칼럼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인 국민안전, 부처협업, 정보공개 이것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잘하고 있는데 부실한 참모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는 식의 그런 논리가 느껴집니다. 예. 김순덕 통화일보 논설위원회 칼럼은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하라 이런 얘기로 읽혀지고요. 예. 문제는 대통령은 훌륭한데 참모들이 나쁘다는 그런 주장 같은데 예. 결국 그 참모들을 임명한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의 트윗글로 이 칼럼은 반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금은 어질고 총명하신데
주변에 간사하고 무능한 신하들이 문제라는 논리는 조선시대 무지한 백성들의 논리입니다. 어질고 총명한 임금이 왜 간사하고 무능한 신하를 곁에 둘까요? 조선일보와 더불어 조선시대를 사는 어린 백성이 너무 많은 듯합니다. 이런 트윗글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린 백성이라 하면 어리석은 백성을 뜻하는 거죠. 옛말이니까요. 예. 자, 이 참모들, 주변 참모들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 이 양반 기념사진을 찍었죠.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현장에서 기념사진 촬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이 송영철 국장이 어떤 사람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훈장을 수여한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재임하면 한 6만 명에게 훈장을 줄 수 있는데요. 그 훈장 첫 번째 수여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송영철 국장이었습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이 진도 실내체육관 실종자들의 철기와 비탄이 쏟아지는 이 현장에서 라면 드시다가 이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국민적 지탄을 받았죠. 라면은 서울에도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김수현 서해 해경청장, 이 양반도 정말 놀랍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있었던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난 두 손 다 들었으니까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해경에다가 더욱 적극적인 수색을 주문하니까 이 김수현 해경청장이 자포자기식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없다면 그만둬야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훌륭한데 이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는 이런 형국.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비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부 정책 그리고 정부의 지금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방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건 짚어주셨는데 시스템의 문제도 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고 직후에 이른바 골든타임 30분 놓쳤고요. 이어서 좀 본격적으로 그래도 구조를 할 수 있는 시간 한 48시간 되는데 이 시간도 결국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인명피해가 지금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대책본부가 민간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구조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고 첫날부터 기상 악화나 잠수 준비 시간 단축을 위해서 바지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 이건 인터넷에서 수두룩하게 제기가 됐는데 말이죠. 사고 나흘 후에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사고 사흘 뒤 새벽에도 시신 유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준비가 없다가 그제 늦게부터 그물 설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30여 년째 대형 선박 선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모 씨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사고 직후에 세월호가 왼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반대쪽에서 예인선 두 척이 줄을 걸어서 속도를 내서 당겼을 경우 넘어지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이 황모 씨는 구조대책본부의 의견을 개진했지만 다른 부서에 연락을 취하라고만 했다라면서 민간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지 않은 정부의 판단이 과연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죠. 제주는 해양수산부, 또 진도는 해경이 맡고 있다 이렇게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그 교신 기록 이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교신 기록을 보면서 선장 승무원만 나쁜 놈이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할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는 세월호와의 교신 기록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보다 사흘이나 늦게 공개하면서 결국 해상안전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까지 노출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항공기 관제탑처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구실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해상교통관제센터 관할 당국이 둘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죠. 2007년 태안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항만 근처 15곳의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진도와 여수는 해양수산부의 외청이라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이 따로 맡습니다.
진도와 여수 등의 해역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아무래도 이 섬들도 많고 암초도 많고 그러니 말이죠. 현장에 경찰력을 파견할 수 있는 권한도 이 해양경찰청에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 교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만관제구역에서 운행하던 그런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도 해양수산부 직할관제센터는 알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배가 항로대로 운항했는지를 놓고도 해양수산부는 애초 항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해양경찰은 권장 항로를 이탈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엇박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이런 이 시스템적인 그런 허점, 이런 거 챙기라고 정부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 여당이 사고 수습하기 위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 좀 엉뚱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죠? 네. 2004년에 독자적인 재난관리기구로 소방방재청을 만들어 놓고 점차 그 기능을 분산하더니 이제 와서 재난청을 만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대책이 이렇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어제 재난과 재해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재난청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2002년에 184명의 사망 실종자와 5조 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태풍 루사를 겪으면서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의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으로 확대해서 발족시켰습니다. 자, 참여정부 때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 2월 초 박근혜 정부 1년 차 되는 시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침몰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맡고 자연재해는 소방방재청이 맡도록 이렇게 이원화시켰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6천만 원 들여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면서 안전한 사회를 강조했지만 통합적으로 재난을 관리할 소방방재청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등 오히려 재난 대응 체계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게 됐고 결국 그 후과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사회재난 총괄 기능, 이 안행부로 넘어갈 당시에도 이 방재청의 전문 인력, 이 안행부가 흡수하지 않아서 전문가 부재 상황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세월호 사고 총괄 대응은 안전행정부가 맡기도 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당일 지난 16일 오전이죠.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을 대신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담당한 차장 안행부 2차관은요. 이경옥 차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전 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행부 공무원 출신인 거죠. 자,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의 그 이재율 본부장 역시 행정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대응에 총괄 지휘는 고사하고 각 기관이 보고하는 구조자 숫자를 집계하는 수동적 역할에 그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를 채운 20명 모두 다 안전행정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이 소방방재청장이었습니다. 재난방재 전문가가 맡았던 거지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이걸 맡게 됐다는 겁니다. 행정관료 출신에. 한 재난 전문가는 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전행정부가 소방방재청을 배제하고 지들이 보고하려고 그런 식으로 소방방재청을 소외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스템 면에서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 무능이 빚어낸 참사가 바로 세월호 참사다.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자성보다는 이거 괴담 탓이다. 이런 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좀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괴담 탓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지분이 상당한 서울신문조차도 정부의 초기 무책임한 태도, 미확인 보도 남발이 결국 이렇게 불신을 초래한 거 아니냐. 괴담 누구 탓을 하느냐. 이런 식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SNS에서 유언 비어들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실처럼 퍼지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유언 비어를 신뢰하게 되는 것은 공공 영역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정부와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욱 한성대 사회학과 교수도 새로운 뉴스, 구조 소식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사소통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면서 유언비어가 유포돼도 국민들이 자정할 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수사에 열을 올리지 말고 스스로 신뢰 회복이나 하라. 이런 조언입니다. 예. 초기에 탑승자 인원 또 구조자 인원 잘못 집계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예, 불신을 자초한 게 뭐 정부라는 건 정부도 잘 알고 있을 테고요. 탑승자 수는 5번, 구조자 수가 바뀐 것이 8번입니다. 예.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네, 상황이 이런데 선사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청해진 해운이 선사인데요. 산업은행이 이 사고 선박 구입할 당시에 10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게 특혜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죠? 예,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들여온 청해진 해운에 산업은행이 100억을 융자해준 경위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2012년 일본에서 18년 동안 사용되는 세월호를 116억에 사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책금융에 의존해서 사실상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세월호를 수입한 거죠. 산업은행은 청해진 해운과는 2001년부터 거래를 해왔고 과거 현금 흐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믿을 만한 업체였기 때문에 빌려줄 만했다. 이게 산업은행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산업은행의 설명과는 다르게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수입할 당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를 도입하기 1년 전인 2011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청해진 해운은 자본금 47억에 부채 131억으로 부채 비율이 278%에 달했습니다. 영업적자 5억 1천만 원에 단기 순손실도 11억에 달했습니다. 이래저래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뭘 보고 청해진 해운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이 부분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예. 이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 어려운 또 다른 정황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기 전에 갖고 있던 선박 4채의 장부상 가격, 이게 70억에 불과했습니다. 영업적자에 허덕이던 중소해운업체가 총 보유 선박 가격의 2배에 가까운 116억을 주고 세월호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는 산업은행이 100억을 빌려주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대출로 보기 어려운 것이죠. 산업은행은 당시 청해진 해운이 보유한 선박들의 담보 능력을 장부상 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2013년 기준으로 데모크라시 1호의 장부 가격은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배에 산업은행이 설정한 담보액은 24억이었습니다. 1,000원짜리를 24억으로 받다는 얘기죠, 산업은행이. 뭐 데모크라시? 이 배 이름이 아주 독특하군요. 데모크라시. 예. 자, 2012년 이 시점에 산업은행 회장은 누구였을까? 100억을 빌려주는데 산업은행 회장이 몰랐다면 그 뭐하러 회장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금융계사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쯤 되면은 이거 빌려줄 만한 거야? 라고 따질 만한 위치에 있을 사람이 바로 산업은행 회장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2011년 5월에 취임해서 2013년 3월에 퇴임 의사를 밝힌 MB 최측근 강만수 씨였습니다. 예. 강만수 씨 잘 아시죠? 예, 이른바 리만 브라더스의 리명박 강만수 강만수 씨군요. 강만수 씨는 이제 고소영 인사로 통하지요. 뭐 서울대 출신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고는 아니네요. 예. 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망교회 같이 다녔어요. 뭐 나중에는 딴 교회로 옮겼다고 하는데 강만수 씨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주차장 봉사를 했고 강만수 씨는
예배당 2층에서 헌금 걷는 그 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앞서 청와대가 여론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상황이 이런데 새누리당 할 일은 다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을 당협위원회가 여객선 침몰 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 시의원과 고의원 경선을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예정대로 실시했는데 후보들이 나서기도 했고 이 투표장 앞에 서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근데 그날 아침에 황우여 대표가 모든 선거 후보들은 활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당 지도부의 요청을 거부한 셈이죠. 당 세종시장 후보인 유한식 현 시장은 음주 자제령이 떨어진 지난 18일 시당 청년당원들이 포함된 폭탄주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소명을 했는데요. 이 소명을 새누리당은 받아들여서 결국 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하죠. 군 출신의 한기오연, 정말 철진한 색깔론을 또 들먹이다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반박을 포기하고 결국 게시물을 삭제한 뒤 페이스북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 새누리당 지역 경선에서는 환호, 구호, 행가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마저 충격받고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새누리당 사람들만은 전혀 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오늘 저간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별도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선거운동 중지해 주시고 국민과 함께 이 힘든 때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새누리당은 모든 선거 일정 중단합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홍문종 사무총장. 울먹이기까지 하며 조용히 있자고 한마디. 그런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 경선장. 당원 동지 여러분, 6월 4일 저 박재홍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파주 신나는 지방자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적인 안목의 경영 두루두루 작용을 갖춘 저 조명국이야말로 이번 파주시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가 시장이 되면 파주의 발전을 10년 앞당기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대학도 유치해서 교육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먼저 말씀에 앞서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신 안산단원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빠른 구조와 빠른 건강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뿐. 유한식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는 어제 저녁 당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원들은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돌리고 건배하고 박수를 치며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단체들이 정부 전복작전을 전개해갈 것이라며 좌파 색출을 주장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줄 모르고 그래서 자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는 전문가 주장.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공감 능력에 결여된 정서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새누리당 파주시장 후보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 있었지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어디 가십니까? 병원 제대로 있습니까? 파주에. 종합병원 3개 유치하겠습니다. 파주신문이 촬영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예, 앞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발언 들으셨겠지만, 예, 새누리당, 예, 당명이 그렇습니다. 새누리, 예, 다른 세상이죠. 예, 딴 세상에 사는 듯한 그런 것 같다. 이런 글들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예, 그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구성한 고 송국현 장례위원회가 어제 500여 명의 장애인과 함께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 모였습니다. 고 송국현 씨 추모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고속버스 승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분들은 대전, 부산, 포항 등 20개 노선 200장의 표를 구입한 상태였고요. 휠체어 장애인 탑승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고속버스를 장애인들이 직접 타보면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좀 고발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총 24개 중대 1,8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요. 이 장애인들은 우리 돈 내고 버스 타겠다는데 왜 막느냐 이렇게 항의했지만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요. 급기야 경찰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캡사이신 체류액을 발사해서 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체류액을 맞은 장애인들은 괴로워하면서도 얼굴을 감쌌고요. 또 고 송국현 씨의 영정 사진에도 체류액이 뿌려졌습니다. 어제가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들 장애인 야학의 교장이기도 하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상임 공동대표이기도 합니다. 박경석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간단히 설명은 드렸는데 네네. 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상황 소상히 좀 다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저희가 10시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광장에 모여서요, 이 장애인 날 행사를 하고 그 장애인의 이 권리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12시 20분부터 대전행 11번 홈에 배치된 이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11번 홈까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경찰들하고 부닥치게 됐고요. 저희는 12시 20분부터 1시 40분까지 예, 고속버스 표를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 200장 구매를 해서 차례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막아버렸습니다. 경찰들이요? 예. 그래서 왜 막냐라고 저희는 계속 질문을 했고, 당신들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는 돈을 주고 표를 구매해서 정당하게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무조건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버스를 타기 위해서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체력을 뿌려버렸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을 3명을 연행을 해버리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버스를 타지 못했습니다. 예.
학생들 연행까지 했다고요, 경찰이요? 네, 예. 사람들을 연행해가 버렸습니다. 어제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그렇죠. 그 장애인들께서 이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버스표를 미리 끊어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집시법 위반이라고 경찰이 막았고, 결국 체류회까지 뿌렸다는데, 예, 그 모이시는 분들 어떤 말씀들 하시던 건가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왜 우리가 정당하게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도 이동에 있어서 이 배제하거나 거부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런 법률적인 사항들이 다 있고, 또 정당하게 표까지 사가지고 가는데 체류역으로 부린다니, 이게 특히 장애인 날이라고 하는 이런 날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러한 폭력들, 경찰들의 폭력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감감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폭력들이 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했던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말로는 보장한다고 이야기하고 법으로는 다 보장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보장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다 폭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서울 고속터미널에 갔던 게 이제 얼마 전에 그 화재로 숨진 고 송국현 씨, 그 사연 때문에 이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도가 일부 되기는 했습니다만 송국현 씨 어떻게 해서 숨을 거두게 됐는지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송국현 씨는 20대 초반에 장애를 입게 돼서요. 이제 이 가족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 27년 가까이 집에만 있다가 50대를 넘겨서 이 시설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나와서 이제 성동구에 있는 저몸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서 화재로 인해서 한 5일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저희가 송국현 씨는 장애 상급으로 판정받았는데요. 장애 등급에 의해서 상급으로 판정받은 송국현 씨는 이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 등급제에 의하면 받지 못하는 등급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활동보조 서비스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이제 이 의학적으로 의사들의 판단만 가지고 그렇게 이제 잘라버린 거죠. 예.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 나오는 것들을 탈출하지 못해서 활동보조 서비스 한 명만 있었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장애인 등급제, 이게 결국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2급까지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상급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 송국현 씨 같은 경우에 당연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셔서 결국 화재 때문에 이제 그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그 송국현 씨가 이제 불이야라고 외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국현 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어떻게 그 화재 상황에서 이렇게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등급으로는 상급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등급 판정시에 보면 혼자서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장애로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불이 났을 때 이분은 어느 장애가 있어가지고 살려달라라는 말조차도 못했습니다. 예. 불이 났을 때 바로 위층에 주인이 내려와서
그 캄캄한 그곳에 누구 있냐라고 소리쳤고 그때만 살려달라는 말만 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라는 소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 집주인은 듣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버렸대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혼자서는 걷기가 굉장히 힘든 장애인입니다. 송국현 씨는 편마비가 있어서 한쪽 손은 거의 다 쓰지 못하고 무거운 물건은 저기 들지도 못하고 걷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정도의 장애인이고 혼자서 밥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닌 이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분에게 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 해준다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네네. 이 송국현 씨가 사고 발생 사흘 전에요. 이 긴급 활동 지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역시 네네. 실패했다고 그러고요. 예예. 이 긴급 활동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서비스고 예예. 그 정부나 해당 기관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수용을 해주고 또 거절하고 그러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사흘 전에 이제 저희가 이 긴급 활동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지금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장애 등급을 재심사해서 3개월을 기다려서 이 사람은 다시 상급 판정을 받고 그래서 다시 계속 제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심사센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예. 일단은 장애 등급이 3급으로 나왔으니까 재심사해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라라고 해서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로 이렇게 이 서류를 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갔죠. 그런데 그때 대표자들이 그때 송국현 씨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같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보조할 수 있는 이 활동 보조인들과 그리고 또 대표자 2명과 당사자 2명 이렇게 6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6명이 많다고 그러면서 그 5명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전박대 당하면서 그때는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다음번에 다시 와서 신청한다고 하고 나왔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때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네네. 장애 등급이라는 게 현행 제도이지만 물론 문제점이 많은 제도 같습니다. 예. 상향이 됐다라고 하면 송국현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대표님도 공감하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오늘로 609일째 광화문 광장 지하도에서 장애 등급제 그리고 또 병합무제를 폐지하라고 이 정부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 등급제는 송국현 씨의 이런 사례와 비추어 보면 살인제도입니다. 장애 등급제로 특히 신체적 조건, 의학적인 조건으로만 기계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장애 등급은 너무나 이제 야만적이고 낙후한 그리고 또 반인권적인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의 환경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장애 등급제, 이 장애인들이 이런 비인권적이고, 이런 불편한 제도, 또 장애인들을 위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제도, 정부 당국에서 폐지할 만한데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는 2016년도까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장애 등급 판정 도구, 종합시 판정 도구들을 지금 만들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 등급제를 만들기 위한 이런 굉장히 저희에게는 이제 이 거짓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는 장애 등급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산 때문입니다. 이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 등급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예. 이 장애인들의 이런 서비스의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맞춰진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이 장애 등급제를 가지고 이 장애인들의 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이 정부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혀 폐지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예. 결국은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예산 확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복지 예산에서 특별히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박경석 대표님이 또 노력을 하셔야 되겠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 공동대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가짜 특종이 판치는 언론왕국에서 진짜 특종의 의미 함께 생각해보는 특종의 진술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침몰 참사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모습 여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연대 정책위원입니다. 김한 위원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그 세월호 침몰 사고, 대한민국 언론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좀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상 초유의 가장 천박한 행태가 드러났다, 이런 이제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건 발생 초기에, JTBC 경우엔 생존자에게 이제 친구가 실종됐다는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을 앵커가 던져서 손석희 사장이 뉴스에서 직접 사과하기도 했었고요. 예. SBS의 경우에도 구조된 5세 어린이의 인터뷰를 한다든지, MBC 뉴스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이제 보험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를 추정하는 보도를 낸다든지, 예. 이런 형태들을 보였고요. 대다수의 언론이 사건 초기 엄청난 어뷰징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선박 사고 소재 영화까지 소개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언론의 가장 기본인 팩트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고 하는 기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보도가 초반에 이어졌고, 그리고 예. 지금도 약간의 자정 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수그러든 양상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보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곳곳에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보도까지 해야 되나 이런 보도들이 많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예. 팩트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는 언론의 기본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기본이 실종된 그런 언론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 좀 오보를 양산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이 배경에 그야말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만 무능한 정부 네. 뒤에 있었다 이런 네. 지적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사건 초기 그 보도의 어려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뭐 사망자 수라든지 실종자 수가 지금 계속 흔들렸던 상황이고 뭐 8번 뭐 5번씩 다 정정이 됐던 상황인데요. 그 오보와 이렇게 루머가 횡행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재난 정보를 종합하는 정부의 발표가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사고 발생 그 나흘이 될 때까지 사실 이제 이 사고의 수습 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뭐 해경과 안행부와 현장에 있는 현장과 계속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하면서 계속 표류를 했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재난에 대한 정부 발표가 부실하면 할수록 사실 이제 추측과 가설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독자들은 언론이 직접 사망자 수를 집계해라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요구까지 있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정부가 굉장히 흔들렸고요. 여전히 이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한 기자는 언론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으며 체육관에 있는 가족들은 세상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씁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탐사 전문 기자인 이제 그 한겨레 안수찬 기자 같은 경우에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부가 이 불신 상황 그리고 음모가 횡행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현 단계에서 취득 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그 여기서 알 권리의 수준과 대상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잣대에 맞춰져야 한다. 그 지점에서 언론도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보의 출처 및 오보 양산의 배경은 좀 근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라고 봐야 할 것이고 어제 그 정부가 세월호와의 교신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사실 전체적인 공개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걸 다 공개해야 되냐, 뭐 이런 입장, 코멘트를 하는 게 이제 그대로 브리핑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정부의 입장 자체가 이 상황을 어떤 컨트롤하고 있는 데서 아주 사실 믿기 힘들 정도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안수찬 기자가 지적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그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이미 희생이 확인된 그 유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처를 했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과연 이게 지켜지고 있나 의심이 들 정도인데 재난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한국기자협회에서 만들었고 이후에 이제 재난 상황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이 재난보도 준칙이 쟁점이 되는데요. 이게 물론 언론의 수준이나 언론의 윤리 문제에서 이렇게 어떤 심각한 병폐를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환기되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 재난보도 준칙의 첫 번째 원칙은 이미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전개될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불확실성을 감소하는 데 주력해야 하고 불확실한 내용을 철저하게 검증해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원칙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도 스킬에 있어서는 뭐 수집된 정보의 해당 전문가 검증이라든지 재난 구조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른 피해 관련 통계와 명단을 보도해야 된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 금지, 자극적인 장면 반복 보도 금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난 보도는 이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재난 자체의 스펙타클을 전하는 언론의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을 전달하고 싶은 기본적인 아주 이제 욕구들이 있죠. 특히 화면을 중심으로 할 경우에. 하지만 이제 그게 언론 보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거든요. 후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재난을 둘러싼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난에 따른 피해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구제라든지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첫 번째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아 있습니다. 이 재난의 스펙타클을 최대한 전하겠다는 거. 지금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이 배를 둘러싼 그 현장의 상황의 급박함 그리고 현장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것 외에 사실 이 재난 사건 발생 이 시스템에서 사고라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결국 정부의 역할이고 시스템의 역할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보도는 앞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고 언론 역시 무능력하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호들갑과 좀 동어반복으로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한국기자협회에서 마련했다는 재난보도 준칙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현재 언론이 지키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 경쟁하듯이 좀 보도를 했고요. 예, 이렇게 좀 뭐 오보이긴 하지만 보도의 소용돌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현장에서 언론이 전하지 않는 것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해경에서는 여전히 뭐 생존자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조대들이 사실상 좀 뭐 시간을 때우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게 가족들의 입장인데요. 그래서 뭐 정부는 500명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루에 투입되는 부들의 숫자는 굉장히 작다 이런 건데 현장에서는 이제 69시간 마지노선이라는 설이 이제 좀 체육관 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9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좀 생존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제 69시간 안에 그 생존자들을 구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그 이전의 선박 사고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했던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 파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그 아침에 이제 정부가 브리핑을 한다든지 해경 입장을 발표하면 그거 이제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죠. 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든지 밤샘 수색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류의 이제 보도들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이 생존 가능한 구조에 포커스, 그 다음에 그거에 정부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잘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그 사건 이후에 그 교감 선생님이 자살을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또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수습되는 과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이제 어떤 한 극단적인 사례라고 해야겠죠. 근데 교감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거기서 구조된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한 상황인데 거기서 어쨌든 그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는데 뭐 이런 상황이 왜 발생을 했는지 이런 심리 상태가 그 피해자 가족들과 유족들에게서 이런 부분도 사실 언론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부분에서 워낙에 이제 그 본 사고의 스펙타클이 크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들을 좀 그 놓치고 지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앞으로도 관련 보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뭐 지금이라도 우리 언론이 좀 유념해야 될 거 보도하면서 태도나 방향 등에서 유념해야 될 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재난 보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랑 심층 보도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언론들이 모두 포커스를 다 속보에 맞춰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고가 닷새 엿새로 접어들면서 사실 이제 생존자가 구조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속보 체제가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속보 체제에서는 계속 동호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속보 체제와 함께 좀 심층 보도 체제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뭐 이런 좀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발표된 백성기 성균관대 교수의 논문 재난보도와 관련된 것을 보면 일본과 미국 언론은 한국 언론보다 사실 전달이라는 언어를 2배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재난 보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언론은 주관적이고 자극적인 언어를 일본이나 미국 언론보다 재난 보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이 쓴다는 분석인데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뉴스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그리고 어떤 그것에 대한 좀 절망적 묘사라든지 뭐 지금도 뉴스가 나가기 전에 브릿지로 뭐 음악과 자막이 들어가고 막 이런 뉴스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석희 교수가 자막을 넣지 마라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언론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좀 주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뭐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절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도가 이어질 텐데 우리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좀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희생자로 확인된 그런 유가족들 그리고 실종자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런 좀 태도를 좀 인간적인 태도를 먼저 갖춘 다음에 뭐 보도 경쟁이라는 것도 생각해야지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되면서 굉장히 기자들이 발표 저널리즘에 익숙해져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수용하는 근데 지금 그래서 정부의 발표를 수용했는데 숫자가 틀렸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좀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좀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검증도 언론의 몫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언론연대
김환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역시 뭐 엿새째지만, 예, 많은 분들의 생활을 기도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